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전이죠. 설이 다가오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빠진다는데요. 명절에는 엄청 바쁘죠. 밥도 못 먹고 해도. 안동의 명절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있죠. 문어입니다. 안동의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꼭 올라가는 음식인데요. 명절 되면은 소비도 많아지고 동기에 있는 문어가 거의 뭐 한 절반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동 경기 쪽으로. 설이 다가올수록 더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떡매질 소리가 요란한 떡집. 매일 반복하는 일이랍니다. 기계 보고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펀치 치는 거예요, 이걸로? 맛이 달라요. 맛이 네, 맛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 감칠맛이 나고 기계에 돌려는 거는 그런 맛이 안 나요. 든든하고. 하루 평균 쪄내는 찹쌀의 양만 100kg. 갓 지은 찹쌀밥은 기계에 넣어 한 번 섞어준 뒤 떡매로 쳐주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가발이 지붕에도 뭐 때리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발이 그래 뭉치는 역할. 네. 지금 그 여기 가발이 지금 여기 다 그냥 있잖아, 그죠? 밥알이 살아있는 찹쌀밥은 떡매로 찧어 떡을 만들어주는데요. 떡매의 무게는 약 5kg. 일일이 손으로 쳐서 떡을 만드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요.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힘만으로는 치는 거 아니에요. 칠 때 수평을 약간 맞춰서 그걸 갖다 때려야 돼요. 떡매로 찧어 떡이 되고 나면 틀에 놓고 펴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고소한 참기름을 발라 펴주는데요. 이때 일정한 두께로 평평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서 일단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넓게 펴준 떡은 굳지 않도록 비닐을 한번 씌워준 다음 선풍기 바람에 식혀주는데요. 떡을 쳐서 선풍기에 식혀야 일단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찰떡이라서 뜨거울 때 하면 쭉 늘어져서 맛도 없고 찰떡을 조금 식어야 돼요. 적당히 식힌 떡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자른 떡은 한 판당 300개의 분량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찰떡이 만들어지고 나면 고명을 붙여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찰떡의 앞뒤로 골고루 붙여줘야 한답니다. 이게 팥인데 껍질을 벗긴 깊이 팥이에요. 고명을 붙일 때는 찰떡과 고명이 분리되지 않도록 적당히 압을 가해 눌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찰떡의 온도와 고명의 농도가 중요하답니다. 그냥 언저리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눌려줘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찰떡의 고명으로는 4가지가 사용되는데요. 붉은 팥과 깊이팥, 참깨, 그리고 콩고물까지 하루 평균 3,000개 이상의 떡을 만든답니다. 너무 많아서 개수를 무시하려요. 아침 출근해서 떡이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하루 종일 마칠 때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새벽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떡을 만든다는데요. 떡을 기다리고 받고 기뻐할 손님들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답니다. 저희들도 먹어도 항상 먹어도 이게 맛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만큼 또 좋아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또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절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 바로 굴비입니다.
밥도둑이라는 별명답게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찾는 이가 늘어난다는군요. 창고 안 줄줄이 쌓여있는 상자들, 그 속에는 해동 중인 생선이 가득합니다. 부세라 그러죠, 부세. 하루에 몇 마리나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350편에 7,700마리. 수족이라고도 불리는 부새를 굴비로 생산한다는 공장. 해동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비늘 뺏기려고. 여기 비늘이 있으면은 우리가 먹을 적에 비늘이 걸려서 못 먹어요. 노란 빛을 띠는 부새의 비늘은 거칠고 큰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줘야 한다는군요. 그래야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게 억세다 보니까 지금 젖은 상태니까 부드러운데 식으면 지금 목에 걸려요, 이제. 건조시킨 후 굴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비늘 제거 작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쪽 비늘이 여기가 제일 억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뺏겨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 번에 걸쳐 비늘을 제거한 부새. 표면이 매끈해졌네요. 이렇게 세척과 비늘 제거를 한 부새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굴비로 재탄생됩니다. 가공으로 이제 저기도 생산해가지고 그냥 렌즈에다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예로부터 굴비는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아 왔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굴비를 즐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있답니다. 비늘을 제거하는 1차 세척이 끝나고 나면 내장 손질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금지 빼는 거예요. 요 아금지.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고요. 일반적인 생선 손질처럼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장을 꼭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해야지 사먹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이 안에 다 제거를 딱 안 하면 여기 안에서 쩔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굴비로 건조시킨 후 손질도 힘들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내장 제거가 얼마인지 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손질이 됐을지 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 내장이 깔끔하게 제거됐네요. 집중적으로 좀 제거를 하는 게 내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핏대를 많이 제거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제일 비린내가 많이 나죠. 비린내를 줄이고 다른 손질 없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찐굴비를 하다 보면은 배를 가르면은 자체 기름기가 많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생선에 기름기가 빠져버리니까 맛이 덜하죠. 근데 배를 안 가르고 했을 때는 안에서 다 응고가 돼서 말려버리니까 고기 본연의 맛들이 최대한 살리는 거죠. 오전 6시부터 줄곧 한자리에 서서 이어지는 작업. 생선의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제거해야 하다 보니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손가락 아픈 게 아주 엄청 아픈. 손도 엄청 아프다고 이 내비가 다 손가락이 다 이렇게 틀어졌어. 오래 했죠. 평생을 했죠. 평생을? 이거는 평생 이게 직업이잖아요. 돈 벌 수 있으니까 즐겁죠. 벌어가지고 노후자금도 하고 애들 용돈도 주고 그래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 노후자금을 이렇게 놔야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적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일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생선 손질로 잔뼈가 붉은이 들이지만 설을 앞두고 늘어난 작업량에 손도 마음도 바빠집니다. 하루 손질해야 하는 생선의 양만 7,700마리. 오전부터 시작된 내장 제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가공에 들어가는데요. 부세 굴비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지금 염작업 끄는 거예요. 저희는 섭관법을 하거든요. 섭관법이요? 예. 통마리를 하니까 배를 내장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섭관법이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마른 소금을 뿌려 염장을 하는 섭간법. 그런데 소금이 초록색이네요. 여기다가 저희는 녹차를 넣은 게 아니라 꾸지뽕 분말을 넣었어요. 저희가 녹차도 해보고 새싹거리도 다 해봤는데 꾸지뽕 분말이 비린내 잡는데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염장으로 간을 더하고 냄새는 덜어내기 위해 특별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생선을 통째로 가공하다 보니 염장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0시간 저희가 섭관법을 해서 간을. 그다음에 이제 또 세척을 해야 되고 그 과정 끝나면은 저희가 용대리 백단계 갖고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찜물기 일반 물기가 나옵니다. 10시간의 염장이 끝나고 나면 건조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염장 후 세척까지 끝낸 부세를 덕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계곡 인근에 자리 잡은 굴비 덕장. 여기 백단고기육이 바람이 많이 치니까 지금 날씨가 밤에는 살짝 얼고 낮에는 높고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수분 건조율을 25% 빼는데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계곡물이 얼 정도로 추운 영하의 날씨. 추위를 버티려 옷을 껴입고 20kg에 달하는 고기 상자를 옮기는 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저녁 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덕장에 널어야 하는 부세의 양은 약 10,000마리. 작업해야 할 양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힘에 부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이 허벅지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피멍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우나 가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늘어나니 직원들도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부세를 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도 까다로운데요. 채망 위에 일일이 세워서 건조를 시켜야 한답니다. 왜 이거 세워서 말리냐면은 자연 건조할 때 집중적으로 말리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등 부분. 여기 살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차로 한 25% 정도 수분 건조를 한 다음에 기계 공법으로 들어가면은 질감이 자연 질감이 제일 잘 나오죠. 쫀득쫀득하니.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작업. 영하의 날씨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생선을 한 마리씩 방향을 잡아 말려줘야 하는데요. 10,000마리 정도의 작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5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이게 장갑을 껴도 이 찬 기운이 손으로 다 올라오니까 손이 나중에는 좀 감각이 좀 없어지죠. 장갑을 몇 겹을 껴도 손끝에서 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5시간에 걸쳐 부세를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차가운 겨울 계곡바람 맞으며 자연 건조를 시키는 시간은 약 3일 정도라는데요. 반복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맛있는 굴비로 재탄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한답니다. 끝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힘든데 그래도 힘든 만큼 성과가 보이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원조 밥도둑 굴비가 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다시 덕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일 말린 거예요. 이 정도 말린 게 가장 좋죠. 찬바람 맞고 꾸덕하게 건조된 푸세. 흔히 봐온 굴비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상태에서 고기를 구우면은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 고기의 육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굴비라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죠. 3일간 말려 반건조된 상태의 푸세. 굴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공정이 남아있답니다. 덕장에서 3일간 자연 건조를 마친 푸세는 다시 두 번째 건조를 거쳐야 한다는데요. 기계 안에서 건조하고 쪄지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탕고기에서 1차 건조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 고기를 다 세워서 올려놔야지만 적당한 건조가 되면서 찐굴비가 나오는 과정이죠. 자연 건조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채반 위에 세워서 올려주는데요. 꼬리와 꼬리를 교차시키듯 겹쳐 올려줘야 한답니다. 3년간의 어떤 고생 끝에 다 이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꽁지 부분하고 여기 무조건 이게 딱 붙어야 돼요. 여기 몸통 부분하고 여기하고 건조를 하면은 여기는 두껍잖아요. 그럼 여기를 적당하게 말리려면 여기는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를 꼭 겹쳐줘야지만은 건조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반복되는 작업에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생각 잡다 보면 손에 찔리는데 그때마다 좀 많이 아파요. 건조되면 날카롭게 굳은 지느러미가 때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장 손질부터 건조 작업까지 오직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건조를 위해 세워서 정렬해주는 작업은 굴비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놓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찐굴비가 차이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한 마리의 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2차 건조와 찜을 위해 부세를 기계 안으로 넣어줍니다. FT 기계라 그래가지고 14시간 만에 찐굴비가 나오는 거죠.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 채반이 290개거든요. 290개에서 한 채반당 50마리니까 약 한 15,000마리 들어가는 거죠. 기계 안에서 2차 건조를 거친 후 익히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에 15,000마리의 굴비를 생산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합니다. 채반마다 줄을 연결한 고리를 연결해 주는데요. 지금 이 판때기 하나가 우리 기준 잡아서 한 12kg, 13kg 되니까 끄집어낼 때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고리를 꼭 끄여줘야 돼. 아니면은 안 나오니까. 채반 하나에 50마리, 12kg 가량이 되다 보니 밀어넣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5개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두 개 남을 때가 다들 밀면서 들어가니까 이때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굴비가 되는 마지막 관문을 앞둔 15,000마리의 부세. 뚜껑을 닫은 후 14시간이 지나면 찐 굴비가 완성됩니다. 사실은 이제 물건 넣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해요. 왜요?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물건이 잘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죠.
긴장과 기대 속에 건조와 찌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굴비를 만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군요. 과연 굴비가 완성됐을까요? 이제 찐굴비 다 나왔어요. 아 정말요? 예. 14시간 동안 기계 공정을 거친 부세 굴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조와 익히는 과정까지 모두 거친 굴비인데요. 여기가 표면에 기름기가 몽실몽실 일어나기 전까지만 찐굴비라면 제일 맛있더라고 해보니까. 복잡한 손질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찐굴비. 한 마리씩 개별 포장까지 해주면 부세 굴비 완성입니다. 비닐 내장 아가미가 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전자레인지로 1분에서 해동 후 1분, 냉동 상태에서 2분만 돌리면 그냥 드시면 돼요. 우리 밥상에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아온 굴비. 맛있지만 손질이 번거롭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찌는 공정을 추가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맛있는 굴비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말린 조기를 보관하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 방식의 굴비도 있는데요. 바로 이 곡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가져오신 게 뭐예요? 이거 통불이에요. 굴비를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통보리입니다. 통보리가 건조 흡수율이 좀 제가 볼 때 타고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그 재래 방법의 어떤 항아리 통보리 굴비가 딱 나오는 거죠. 항아리에 보리를 채운 후 그 속에 건조시킨 굴비를 넣어 보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관하면 보리 향이 굴비에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보리 숙성 굴비는 쌀뜨물에 담갔다가 쪄서 먹으면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습도가 한 80% 정도 나오고 습도가 80%에서 온도가 영상 항상 지금 겨울 날씨에도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때에서 열흘 정도. 겨울 찬바람에 자연 건조해준 후 항아리 속에서 향긋한 보리와 함께 숙성시키는 보리 굴비. 열흘간 숙성을 거치고 나면 찐 굴비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보내진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더해 만들어지는 부세 굴비. 설을 맞아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가정이 좀 힘든 만큼 이렇게 포장해서 완제품으로 나갈 때 뿌듯한 마음이 크죠. 뜨거운 기름에 뭔가를 부지런히 튀겨냅니다. 네모 반듯하게 모양까지 잡아 튀겨내는 이것은 뭘까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만드는 거예요? 한가 만드는 거. 명절이 다가오네.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맛, 명절이나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한과입니다. 강릉의 한 마을. 지난 여름부터 부지런히 명절 준비를 해왔다는데요. 통마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과 재료입니다. 저는 한과 만들기 제일 처음 작업해놓은 딱 반죽해놓은 거를 말려서 냉동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찹쌀을 숙성시킨 후 건조시켜 만든 반대기. 이것을 기름에 튀겨내 한과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좀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네요. 딱딱이 말렸기 때문에 여기가 좀 풀리는 작업이에요. 여기 풀려갖고 1차로 그다음에 여기 그냥 넣는 거예요. 딱딱하게 건조된 반대기를 100도씨의 기름에 1차로 불려준 다음 더 높은 온도의 기름으로 옮겨주는데요. 이때 부풀며 커지는 반죽을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모양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평평하게. 예전에 손으로 이렇게 늙었는데 그건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반짝반짝해야지 엿받을 때도 좋고.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며 부풀어 오를 때 재빨리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튀겨내는 장비가 어딘가 좀 특이합니다. 긴 쇠막대에 숟가락을 달아놓은 모습인데요. 기름에 너무 가까이 갈 필요 없잖아. 이게 여기 되게 뜨거워요. 기름 온도는 얼마나 돼요? 이거 온도요? 보통 한 240도 정도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과의 모양을 잡아주는 기름 온도는 약 240도.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안전을 위해 제작한 도구랍니다. 한과의 모양을 잡아 튀겨준 후 부서지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손이 안 돼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튀기는 작업은 기름 온도를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온의 기름에 담가 불렸다가 높은 온도에 끓는 기름에 옮겨 튀겨야 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 호흡도 중요하죠. 이렇게 튀겨낸 후 잠깐 식혀줍니다. 튀김이 끝나고 나면 조청을 묻혀 튀밥을 붙여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조청은 한과의 앞뒤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줘야 한답니다. 거의 힘을 빼고 발라야 돼요. 이게 너무 연해서 살살만 만져도 금방 부서져요. 부서지지 않게 조청을 잘 바른 다음 튀밥을 붙이는데요. 이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넣었을 때 재빨리 티밥을 붙여주고 덮어주고 그래야지 예쁘게 달려요. 조청이 굳기 전에 재빨리 골고루 붙여야 한답니다. 바삭하지만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고소한 한과는 이렇게 손맛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기 보니까 여기에서 한가를 다 하고 있던데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가 한가하는 동네인지 시집 와서 알았어요. 조청을 발라 튀밥 붙이는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하다 보니 한 번 일이 시작되면 자리를 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는 쉬지 못하지. 화장실에도 못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도 못 가. 이제 들어갈 때는. 예전에는 바구니에 튀밥을 담아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작업. 지금은 기계의 힘을 이용하는데요. 편리해진 만큼 불편한 점도 많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계에 부딪혀 다치는 일도 많다는군요. 여기 근처서 먹는 사람도 많다고. 정신 잠깐만 잘못 부딪혀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늘어나는 주문량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작업을 한답니다. 드디어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시작된 한과 만드는 작업. 그 사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다네요. 아까 저 튀김만 보셨죠? 네. 거기 이렇게 찍는 거 보셨죠? 네. 네, 그걸 이제 하도 누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꾸덕살이 베낀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생기는 훈장 같은 거랍니다. 이제 이게 또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일을 시작하면 다시 또 생기고. 수작업이다 보니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다른 한과. 그래서 포장도 까다롭다네요. 맞지 않으니까 이 치수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게 까다롭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는 전통의 맛을 정성스레 담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뭐 항상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 이거 드시면서 뭐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과자 맛있다는 얘기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달콤하고 고소한 한과처럼 받는 이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설 대목이 가장 바쁘다는 아산의 한 공장. 쌀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쌀가루로 떡을 쪄내는 걸 보니 이것도 떡집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무슨 떡을 만드는 걸까요? 저희는 일단 가래떡 종류의 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색깔 4개와 그리고 이거 백미 가래떡을 썩는 오색 가래떡을 주 종목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 꼭 먹는 음식, 떡국. 그중에서도 5가지 세계의 떡을 만든 곳인데요. 공장문이 열리기 무섭게 배달되는 쌀. 쌀이 오늘 들어온 게 2톤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 사실 이틀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설을 앞두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쌀 공급도 바빠졌는데요. 한 번에 많은 쌀을 세척하다 보니 기계의 힘을 빌린답니다. 여기에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20kg짜리 쌀인데 네. 6개 정도 지게. 한 번에 세척하는 쌀의 양은 120kg. 이 공장에서는 하루 1톤가량의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쌀을 씻는 것만 8, 9번을 반복합니다. 세척이 끝난 쌀은 2번의 분쇄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이때 가루가 뭉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흑힘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눌려지면 반죽끼리 뭉쳐가지고 틈 사이로 이렇게 흑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고르게 퍼주기만 합니다. 분쇄된 쌀가루는 찜기로 옮겨져 25분간 쪄주는데요. 찜기 하나당 약 10kg의 떡을 쪄냅니다. 25분, 최소 25분 정도 찌고 떡이 나오면 보통 95도에서 99도 사이에 떡이 나오게 됩니다. 일정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해 비슷한 품질로 떡을 쪄내는데요. 이건 떡 다 됐고. 다 쪄진 떡은 성형 기계로 옮겨집니다. 일정한 속도로 떡을 밀어넣으면 가래떡이 나오는데요. 갓 뽑은 가래떡은 찬물에 한번 식혀줘야 한답니다. 물 안 식히면 붙어가지고 성형은 될 수가 없어요. 성형. 일정한 굵기의 가래떡이 나오면 안심이 된다는데요. 팀장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떡이 좋은 거고 팀장이 조금 이제 말씀이 있으시면 좀 예, 직접 사진 아주 좋습니다. 상태를 보면 또 괜찮다, 그다음에 질다, 또 만족다 이렇게 상태를 저희들이 눈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뽑아놓은 가래떡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 판 위에 가지런히 놓고 식혀줍니다. 씻어놓은 쌀을 분쇄한 후 떡으로 쪄주는 반복되는 작업. 그런데 쌀가루에 보랏빛 액체를 섞어줍니다. 흑미쌀을 씻고 나오는 흑미물입니다. 흑미물은 색깔이 비틀어지고 조금 더 이제 자색깔에 가까운 흑미 색깔에 가까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쌀가루에 색을 입혀줄 재료를 넣은 후 다시 한번 분쇄를 해주는데요. 색깔 중에 하얀 색깔은 백미, 그리고 그 다음에 단호박, 노란색인데요. 단호박 분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년초라고 그 빨간 색깔 분말을 이용해서 빨간 색깔 떡국이 만들어지고요. 쑥분말을 이용해서 초록 색깔 떡국, 그리고 흑미를 통해서 약간 보랏빛, 자색빛 나는 떡국, 총 5가지 떡국이 만들어집니다. 색을 낼 재료를 넣은 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으로 가루가 뭉치지 않게 풀어주는 건데요. 기계로 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그 뭉쳐지는 현상을 풀어줄 수 없어서 손으로 계속해서 손에 온기도 있고 그리고 기계로 한계가 있는 그 반죽들을 손으로 해서 풀어주는 것들이에요. 찜기로 옮기기 전 가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에 100여 번 이상 반복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이나 허리에 무리가 올 때도 있답니다. 자세 잘못 잡으면은 몸이 조금 아플 수 있어서 이거 하면서 편한 자세, 좀 효율적인 자세 계속 찾고 일하고 있습니다. 떡을 쪄낼 때는 한 화구당 2개의 찜기를 올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10분 단위로 아래 위 찜기를 바꿔주기를 계속하는데요.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상하 반전이라 이거 뒤집어서 아랫부가 또 위로 올라오게 하고 위에가 밑으로 내리게 하고 이거 원화를 같이 균일하게 익게 하시는 거예요. 10kg 이상 나가는 찜기를 수시로 옮겨줘야 하는 작업. 더 최고로 많이 할 때 150개 정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고 14kg 정도 되는 거를 하루 종일 노력도 하면 한 공정당 100번 이상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답니다. 백미 가래떡 생산이 끝나고 쌀가루에 색을 입힌 5가지 색깔의 가래떡 생산이 시작됩니다. 붉은 빛으로 곱게 물든 떡이 제법 먹음직스럽게 보이는군요. 갓 뽑아낸 가래떡의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물이 계속 있으면 불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빼낸다고 합니다. 물기를 빼준 가래떡들은 건조를 위해 냉동고로 옮겨지는데요. 이곳에서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킨답니다. 생산된 후에 한 이틀 정도 건조시키거든요. 이틀 후에 빼는 거예요. 건조 안 하면은 이걸 우선 절단을 할 수가 없고요.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가 없고 건조된 상태에 해야지만 이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가래떡 생산이 끝나고 나면 건조시킨 가래떡을 잘라 떡국떡으로 만드는 공정이 이어집니다. 5가지 고운 색을 입은 떡들이 썰기 좋게 건조됐군요. 가래떡을 써는 일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계 안으로 가래떡을 넣어주면 일정한 굵기로 썰어주는데요. 작업이 잘 이루어지나 했더니 기계가 멈췄습니다. 방향을 잘못 넣었어요. 아, 이것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넣어줘야 되니까 옆으로 삐껴나가게 되면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면서 돌아가 버려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롤러 때문에 자칫 방심하다간 기계 고장은 물론 부상까지 입을 수 있어 조심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가래떡을 자르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상품 검수가 한창입니다. 잘라놓은 떡국떡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분량을 찾아내는 작업인데요. 잘못된 것들 골라내고 있어요. 여기 10거나 반쪽짜리요. 일정한 굵기로 반듯하게 잘려야 합격. 이거 골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시겠어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많이 양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색색깔의 떡들 사이로 분량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상품으로 나가는 곳엔 분량이 섞이지 않도록 검수를 하고 있답니다. 검수를 마친 떡국떡은 진공 포장 후 고객들에게 보내지는데요. 힘들게 일했어도 이것이 나가서 또 소비자들에게 가서 맛있게 먹는 그 생각에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힘들게 생각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맞은 특수의 힘들문 잊은 모양입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편에 유독 손님들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전을 파는 가게입니다. 부침개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요즘엔 사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맛있다 그래갖고 소문나서 왔어요. 아들이 몇 번 사 먹고 나서 계속 이 집만 와요. 이렇게 손님이 몰리다 보니 아침부터 온종일 쉴 새 없이 전을 부쳐내야 하는데요. 평일에도 1,000개 이상, 주말엔 2,000개 이상 부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명절을 앞두곤 재료 준비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추석에는 아예 주문 자체를 못 받아요. 너무 바빴어. 여기서 바로 소매하는 것만 해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엔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잘 나가는 전은 동그랑땡을 필두로 색깔 고운 꼬치전과 해물파전, 향긋한 깻잎전, 여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다양한데요. 만들어내는 전의 종류만 16가지나 됩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은 없을 정도로 바빠요. 교대로 밥을 먹긴 네. 먹는데도 교대로도 제 시간에 못 먹어요. 너무 바빠서. 한꺼번에 막 밀릴 때는 너무 많이 왔고 직원들이 6분이서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가도 제 시간에 못 가요. 그 정도로 바빠요. 전을 부치기 바쁘게 포장 주문이 들어옵니다. 명절 제사상에 올리는 용으로도 구매를 하지만 평소엔 반찬거리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구매하면서 하나씩 맛을 보기도 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푸짐하고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주부들이.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싸게 먹고 가는 거죠. 한바탕 전과의 전쟁이 끝나갑니다. 하루에 1,000장 이상의 부침개를 부쳐내기 위해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점들 사이에서 홀로 불을 켜고 벌써 전을 부치고 계신 사장님. 팔리는 양이 많다 보니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죽 같은 거는 전날 미리 해놓고 바로 이제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하는 준비는 아침에 하는 거죠. 야채 떨어지면 야채를 다시 썰어야 되고 반죽이 떨어지면 반죽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미리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부침개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엔 나가는 메뉴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추석 때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에 올라가는 거 동태꼬지, 동그랑땡, 뭐 호박, 녹두 이런 게 많이 나가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전을 뒤집고 계시는 도구가 칼 아닌가요? 흔히 사용하는 뒤집개가 아니라 칼로 전을 뒤집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전에는 칼 없이 그냥 뒤집개로만 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름도 많이 튀고 거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불 옆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기름이 딱 튀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놀래지도 않아. 그냥 쓱 닦아. 힘든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더운 여름 불 앞에 서서 부침개를 부치는 건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판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덥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불 앞에 일하다 보니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선풍기를 준비했죠, 머리에. 나만의 선풍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천장 위에 달아놓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불판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날려줘 더위가 좀 덜해진다고 하네요. 전을 부친 후엔 채반에 올려 기름을 뺀 후 진열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십니다. 누구실까요? 나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
내가 하다가 거기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들 며느리가 잘해. 장사 젊어서 해야지 늙은이들은 못해. 손님마다 얼른 못 보는 걸 뭐. 나오지 마시라고 말려도 새벽부터 일하는 부부가 안쓰러워 아침마다 나오신다고 합니다. 집 있으면 뭐래 나와야지. 내가 하던 선수니까 이렇게 손에 닿으면 다 해. 좋은 아침입니다. 즐겁게 일합시다. 오늘 조금 내가 늦었어요. 늦잠 잤어요. 예.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녹두 좀 구워주실래요? 녹두하고? 녹두하고 김치. 김치하고? 네, 메밀.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네. 매주 일주일에 3번. 토요일, 일요일, 난때 우리 올게 쉬는 날 해가지고 3번 해요. 처음엔 바빠서 잠깐 도와준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젠 전을 부치는 것도 전문가급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많이 먹어요. 네, 뜨거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식어도 뒷맛이 고소해요. 녹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부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려면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 조절을 잘 해줘야 기름 흡수를 최대한 줄여 담백한 전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너무 세도 겉이 차고 너무 약해도 또 기름이 먹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또 온도가 중요하죠. 능숙한 불 조절을 통해 맛있는 녹두전이 완성됐습니다. 야, 거참 맛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전 7시 가게에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아, 제가 지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집에 가서 애를 밥 챙겨줘야 되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사가시는 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일찍 나와서 시작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래도 마음 기분이 좋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을 부쳐야 하는 시간. 손님이 몰리기 전 최대한 많이 부쳐놔야 합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동그랑땡은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나 이거 잘했나요?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애기 뭐 좋아해? 뭐 줄까? 동태전. 이게 동태전 좋아해. 먹어. 들고 먹어. 고맙습니다, 애지. 꼬마 손님들한테도 전이 꽤 인기라고 합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애기랑 전을 자주 같이 먹었나 봐요. 예, 여기 가끔 사러 와요. 맛있더라고요. 이 집이 맛있더라고요. 여기 할머니 때부터 오래됐고 물건이 싱싱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다른 인기 비결은 가격. 김치전과 메밀전은 2장에 3,000원이라네요. 가격대는 한 근에 8,000원. 이제 모든 걸 사가도 되고 6,9,000원에 보면 별도로 판매를 해요. 육전을 제외한 모든 전이 한 근에 8,000원. 소고기 앞다리살로 부쳐내기 때문에 재료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육전만 가격을 따로 책정해 받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바로 부쳐낸 육전은 금세 팔려나갈 만큼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오늘 지내세요? 네, 아니 내일. 네, 요거 냉장고 그대로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양갈치도 이렇게 사시면 편해요. 전은 부치는 것도 힘들지만 바쁜 시간엔 판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손님이 주말이라 많고 또 이렇게 전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더우니까 집에서 안 부치고 다 이렇게 나와서 사서 먹어요. 그럼 물가가 비싸니까는 사는 게 더 싸요. 그래서 많이들 사가요. 가게로 직접 와서 사가는 손님도 많지만 요즘은 배달 주문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하기 힘드니까 우리한테 위탁하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배달까지 해달라고. 녹두전부터 호박전, 꼬치전, 동태전까지 한 상자 가득입니다. 주문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전을 들고 가는 곳은 근처의 불교용품 가게, 종교 행사용으로도 많이 판매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쌍용아. 응. 전화 왔어. 20년이 넘었죠? 20년이요? 예. 이 전집이 고생하죠.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원래 시장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해요. 더운 데서 일하시느라고. 올해는 특히 더하죠. 주말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 그래서 오후 2시가 넘으면 떨어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아들 계란 좀 까줄까? 계란물이 모자라네. 아들 인배 씨는 3년 전부터 엄마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아직까진 전을 정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부모님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긴 하죠. 올해는 안 돼가지고. 아직 서툰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달걀 깨는 건 그야말로 거의 선수급입니다. 하하, 와, 진짜 빠른데요. 그냥 이제 많이 깨다 보니까는 이제 좀 속도가 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느렸어요. 바쁜 어머니를 도우려고 달걀 깨는 일을 전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이 손에 익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달걀을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건가요? 평일에는 한 20판 정도 나가고 주말에 많이 나가면 30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금세 달걀 2판을 깨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여기 좀 봐줘. 그런데 사장님이 전을 부치다 말고 어디에 가시는 걸까요? 이곳은 재료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동태랑 녹두, 동그랑땡 좀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에요. 여기 안에서 다 준비해서 밖에 내주는 거예요. 가족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재료 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계속 전원 굽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재료 준비를 다 하고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더라고. 명절에 제일 많이 팔리는 동그랑땡은 손이 많이 가는 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두부를 으깬 후에 양파와 당근, 쪽파, 부추 등 채소를 잘게 썰어놓고 각종 양념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사이사이에 공기가 빠지고 재료가 잘 결착되도록 20-30분은 시대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계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손맛이 아무래도 더 낫더라고. 기계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치대는 게 더 맛있더라고. 또 이게 또 치대면 치댈수록 더 맛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야 맛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동그랑땡 반죽이 완성되면 바로 가게로 가져다 줍니다. 다 가져왔어. 고생했어요. 어이. 이제 동그랑땡을 만들 차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반죽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네요. 한 손으로 반죽을 밀어내면 다른 손으로 반죽을 떼어내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었는데 이러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 덩어리씩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일단 일정해지고 이렇게 짜내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네, 아까 동그랗게 띄었던 거를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을 익힐 수 있으니까.
재료 준비를 끝내고 이제 다시 전을 부칠 시간입니다. 동그랑땡처럼 판매량이 많은 전은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반죽을 하는데요. 이렇게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전을 부치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 허리 아프지? 허리 좀 뜯어내줄까? 고맙지. 위. 오케이. 어머, 아들의 친구는 엄마 안마 해주고 좋겠다. 누구는 아들 하는 사람 사없네. 고모도 좀 해드려. 온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굽는 일이 힘들 때가 많지만 옆에서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 있어 기운이 난다고 하네요. 동그랑땡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손님들이 빠지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사장님이 전을 담아 어딘가로 들고 가십니다. 또 배달을 가시는 걸까요? 아, 이제 이 시간 되면 출출하니까 여기 이 친구들하고 좀 간식 좀 먹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간식으로 자주 챙긴다고 합니다. 안녕. 좋았어요. 출출하죠? 전을 가져왔다는 소식에 속속 모여드는데요. 이거 맛있다고? 김치전. 언니네 맛있잖아. 이게 제일 맛있다. 바빠서 끼니를 놓치기 일수인 시장 상인들에게 이맘때 먹는 전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맛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지 맛이요. 전을 나누어 먹으며 한숨 돌립니다. 이제 추석 다가와서 언니 바쁘겠네. 아우, 나만 바쁘겠어. 너도 더 바쁘지 않냐? 힘들겠네. 이제 시장은 바빠지지. 명절이잖아, 명절. 이번 명절도 우리 대박 납시다. 명절을 위해서 대박 화이팅! 화이팅!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내일을 위해 깨끗이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일은 끝이 납니다. 갑시다. 네,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들 봬요. 전이라면은 어머님 때부터 이어서 나한테 왔고 또 나 또한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생각이라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것 같아요. 항상 전을 꾸면서.